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태양건설 얘기 이제 내일 모레 바로 이제 워크아웃 개시가 되느냐 마느냐 결정이 되잖아요. 네. 핫 이슈인데 네. 이복현 금감원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뼈를 깎아야지 왜 남의 뼈를 깎고 있느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이번에는 좀 태양건설을 도와주는 것처럼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한 뉘앙스가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던 이유가요. 예. 태형건설이 이제 자구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스처를 좀 보여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태형건설이 이제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뭐였냐 그러면 채권단에서 요구했던 것이 이 태형 인더스트리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이걸 매각을 했거든요. 네. 그 매각 대금 중에서 한 890억 원을 이제는 태형건설 쪽으로 이제는 돌려라, 지원을 해라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이걸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형건설 쪽으로 이제 도와주는 걸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예. 분위기가 이제 급 반전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채권단 쪽에서도 이제 진정성을 보여왔다라고, 물론 아직은 부족하지만 예. 그래도 분위기는 반전됐고, 그래서 이복형 금감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호적으로 이제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복형 금감원장이 오늘 또 오전에 이제 기자단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윤세영 태형그룹 창업그룹 회장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우발 채무, 그러니까 보증 채무 쪽에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TI 홀딩스가 지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실 보증 채무가 있습니다. 건설 예. 때문에 보증 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증 채무 때문에 TI 홀딩스가 이제는 위태롭게 된 거죠. 사실 보증 때문에. 근데 이게 본 채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인 유동성 위기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TI 홀딩스가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있었던 말 그대로 이제는 매각 대금을 지주사 쪽으로 TI 홀딩스로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를 했고 이복형 금감원장의 목소리가 조금 과거보다는 약간 좀 변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권단에서는 조금 더 많이 돈을 내놔라 이렇게 네. 한마디 부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그 기자회견 한 걸 보니까 네. 발표한 거 보니까 SBS 방송사 SBS까지도 어느 정도 그 지분을 내놓을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좀 의구심은 들긴 해요. 왜 예. 그러냐면 그게 이제 완벽하게 지분을 시장에 내놓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약간 우회적인 건데 일단 채권당에서 요구했던 것이 이제는 대주주의 자구 노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는 그 윤세영 창업회장이 자구 노력이 만약에 부족할 경우, 그러니까 필요할 경우 이제 SBS 지분도 이제 내놓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담보로 잡겠다. 그렇죠. 이거를 내놓겠다가 아니라 예. 필요할 경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직 내놓지는 않았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좀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요, TY 홀딩스가 이 블루원이라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이제 레저를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100억 원을 차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와 회사끼리 해갖고 100억 원을 차입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블루원 그 윤재현 대표가 있습니다. 따님인데 이 개인에게 SBS 이제 담보를 주고 예. 지분에 대한 TY 홀딩스가 갖고 있는 지분 담보를 주고 한 330억 원을 차입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시장에서 요구했던 거의 그 내용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사실 특수 관계잖아요. 이제 따님에게 SBS 지분을 담보로 주고 330원을 차입해왔다는 거다 보니까 예. 이게 어찌 보면은 사재 출연이 아니죠. 사재 출연보다는 이제 대여 형식으로 돈을 갖고 왔고 또 하나가 이제는 가족 간의 거래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꼭 마치 자전거래처럼 예. 사실상 내부 안에서 이렇게 돈이 돌고 도는 형식이다 보니까 손해 날 게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는 이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을 돌린 거는 예. 사실 이제 환영할 만하나 사실 지금에 나왔던 자구책이 사실 시장에서 요구했던 자구책과 그렇게 뭐 예.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또 한 가지는 이해는 돼요. 솔직히 제가 만약에 TI홀딩스 회장이라 그러면 네. 이해가 가는 게 사실 그 TI홀딩스가 계약권을 하나 갖고 있는 게 만약에 이제 부채 총액이 1,300억 원이 넘어가면은 알짜배기 계열사입니다. 에코비트 지분 전량을 이 사모펀드 이 KKR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쪽에 전량 넘기기로 계약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예. 부채 비율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알짜배기 계열사를 사모펀드에 넘겨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채 지역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TI홀딩스 싶으니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걸 막아야 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매각 대금을 이제 지수사 쪽으로 돌린 거죠. 건설 쪽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으나 채권단 하지만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요? 제가 만약에 채권단이라 그러면 예. 만약에 그 관계자라면은 충분히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으나 채권단이라는 게 사실상 감정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왜냐하면 채권단 입장에서는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을 회수해야 될 자기 의무가 있거든요. 이거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예. 만약에 채권단이라 그러면 그래도 부족하다. 이렇게 뭐 판론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모레 워크아웃을 개시할 것이나 말 것이나가 채권단의 75%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런 분위기상으로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좀 과거보다는 좀 높아졌다 네. 이렇게 좀 표현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채권단마다 그 약간 이렇게 온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채권들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단 중에서도요 선순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사가 있고 후순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사나 보험사는요 뭐 느긋합니다 솔직히. 네. 어차피 법정 관리 가도요 일단은 내가 선순위다 보니까 일단 보증 잡아놓은 거나 담보 잡아놓은 걸 회수하면 되거든요. 워크아웃 가던 법정관리 가던 네, 어차피 갖고 오면 돼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 뭐 워크아웃에 대해서 뭐 안 해도 뭐 이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후순위 채권자 같은 경우는 법정 관리가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 법정 관리가 가게 되면은 일단은 모든 공사가 멈추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는 지금의 시공하고 있는 그러니까 워크아웃으로 가면 지금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는 그대로 지을 수 있어요. 예. 나중에 이제는 돈 벌어서 갚으면 되거든요. 근데 법정 관리로 가면은 시공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이게 그 태형건설 입장에서는 건설을 내놔야 돼요. 시공하고 있는 거를. 그러다 예. 보니까 당연히 법정 관리로 가면 후순위 채권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안 좋죠, 사실.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예. 지금의 분위기는 조금 더 이제는 워크아웃으로 좀 흐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PF 일단 부동산 PF 제도 자체도 수정되지 않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네, 네, 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PF 사업장들 앞으로 그럼 줄줄이 어떤 위험성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건지 네. 어떤 준비와 어떤 대비책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태형건설의 보증 채무 규모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PF 대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태형건설 보증 채무를 본다 그러면 이제 위험 보증, 그러니까 우발 채무라고 해서 언제든지 부채로 되는 보증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태형건설 입장에서 보면 2조 5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이제 밝혔고, 예. 그러니까 무위험 보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수 분양자의 중도금 보증이라든지 아니면 PF 분양의 75% 이상 된 거 이런 거는 사실 무위험 보증이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어차피 채권 회수가 되다 보니까 돈이 이제는 나중에 벌다 보니까 갚을 수 있는데 이 브릿지 보증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전체에 봤을 때 한 12.8% 되는데 이 브릿지 보증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시행사가 이제는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이젠 뭐 대출을 받을 게 아닙니까? 예. 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금융사 입장에서는 시행사 뭘 보고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시공사 그러니까 이제는 건설사 보고 이거를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사가 이 보증을 서줍니다. 보증을 쓰는데 일단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이제는 1금융권에서는 사실 돈을 못 빌리고 예. 2금융권이라든지 보험회사 이런 쪽으로 빌린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브릿지 보증이라고 그래요. 예. 이걸 이제 브릿지 대출할 때 보증을 서주는 게 태형건설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한 1조 2천억 원 되거든요. 이거는 우발 채무죠. 네. 언제든지 이제는 이게 채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브릿지 보증에 대한 비율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공사들이 부담할 수 있는 보증을.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고요. 예. 그래서 뭐 본다 그러면은 지금 보통 보면 선제적인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릴 곳은 살리고 지금 정리할 곳은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복형 금감원장이 얘기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채권단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데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앞으로 부동산 경기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버텨.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처럼 계속 자금만 수월해주고 근데 결국엔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고 없을 때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빨리 구조조정을 시켜라라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지난해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6조 5,4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영업이익이 10조 밑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내려간 지금 네.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냐면 네. 이게 지금은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예.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한 분기당 네.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넘는 회사입니다. 그래요? 이런 회사가 연간으로 10조 원 이하로 내려갔다는 거는 사실상 2023년도가 삼성전자 입장에서 최악의 한 해였다라고 이제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실제 이제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네. 21년도 3분기 때는요. 반도체 그 사업 하나만으로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했어요. 이게 뭐 어떤 뭐 DS 분야 전체 아니라 반도체 하나 가지고 예. 한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넘어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분기별 10조 원이 넘어선 게 13년이었습니다. 이게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이미 그 한 분기당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넘었던 회사인데 네. 야, 이 삼성전자가 연간 봤을 때 10조 원이 밑으로 들어갔던 거는 예. 정말로 2023년도는 악몽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예. 일단 영업이익이 6조 5,400억 원 정도가 이제 나온 상태고 예. 실제 이제는 그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보시면 6조 5천억 원이잖아요. 이게 잠정입니다. 그래서 네. 전년 대비 한 85%가 하락한 거고 예. 매출이 한 258조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한 14%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에 사실 삼성전자가 앞으로의 숙제가 좀 많이 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예. 근데 저는 항상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지금의 상황을 얘기할 때 저는 이제 비유를 좀 든다 그러면 예. 그 병원을 좀 비유를 두고 싶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병을 앓는다 그러면은 네. 일단 치료법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희망이 생기죠. 예. 그다음에 뭐 열심히 치료해서 그렇죠. 내가 열심히 나아야지. 근데 만약에 치료법을 모른다 그러면 절망감에 빠질 거예요. 그럼요. 근데 지금의 삼성전자는 치료법을 알고 있는 환자와 같다. 예. 그러니까 치료법을 알고 있어서 지금 4분기로 본다 그러면 이제 적자가 쪽이 많이 줄었습니다. 반도체 반도체예요? 영역에서. 이게 잠정 치료보면 한 1조에서 2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 준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삼성전자는 저는 좀 우호적으로 본다. 그래서 예. 오늘 일단 증시에서는 네.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4분기에 어느 정도 호조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저는 예. 뭐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좋아지면 또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 중심이 왜 살아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예. 일단 디램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게 이미 디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가요 10에서 15% 이제 가격을 삼성전자 올려놓은 상태고 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가 내년 2분기 안으로 한 20% 인상하기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이제는 아시겠지만 감산 효과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감산하다 보니까 공급이 줄죠. 수요는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제 AI 시대로 도래하면서 예, 예. 이 고메모리 반도체죠. 그래서 이제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많은 시청자들이 알아야 될 게 바로 CXL이라는 이제 예.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 할 때 버퍼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상 이제 병렬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시스템상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래시계 막 도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막 겉회전하는 거죠. 근데 CXL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예. 각 컴퓨터의 모든 기관들은요 직렬류 연관처럼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요. 근데 예. 이런 CXL 기조에 맞는 반도체를 만드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런 거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가격이 다시 한번 뛸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